제11회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2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에는 결석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좀 업로드가 늦기도 했고요. 네. 여러분께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으니 무단 결석인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 일정으로 좀 바빴던 것도 있고, 몸이 좀 안 좋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도 에피소드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결국엔 안 될 것 같아서 네, 말았습니다. 공지를 할까 하다가 또 그냥 말았어요. 헐렁헐렁하게 계속 해보겠다는 저의 다짐을 상기하며 다시 하면 되지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이제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노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의 가장 큰 명절인 거죠. 그래서 또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네, 좀 바빠서 업로드가 이번 주에 늦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춥습니다. 눈은 안 오는데 비가 자주 내리고요.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추워요.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는 날이 쨍쨍해서 좋으면서도 뭔가 또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동지가 지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살면서 겨울이 다가오면 동지만 애타게 기다리거든요. 동지가 지나면 그래도 해가 조금씩 길어지니까요. 이제 해가 하지까지는 길어지기만 할 테니 그 사실에 기대서 또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서로 이웃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알림을 못 받는지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블로그에 이런저런 버튼을 눌러보다가 알게 됐지 뭐예요. 네. 늦게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자주 확인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셋째 주 에피소드를 건너뛰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서운하니까 12월 셋째 주 그러니까 12월 13일 프랑스 개봉 다큐멘터리 소개부터 하고 이번 주 개봉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첫 번째 개봉작은 사미르 아무디 감독의 아자메 레 프미에입니다. 프랑스 영화고요. 한국어로 옮기면 영원한 첫 번째, 영원히 첫 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남성 프로축구 클럽 올랭피크 마르세유가 이제 프랑스 클럽팀 중 처음으로 유로컵 우승을 했던 1992년, 93년 시즌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미지나 인터뷰 등을 담으면서 마르세유의 유로컵 우승 30주년을 기념하는 듯합니다. 스포츠 다큐멘터리이자 축구로 이제 마르세유라는 도시, 사회를 바라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올랭피크 마르세유는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만한 팀인데요. 여전히 리그앙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요즘에 좀 축구를 많이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해오면서 리그한 경기를 좀 챙겨보기 시작했거든요. 저의 파트너는 이제 예전에는 잘했지만 지금은 입으로 강등이 된 이제 생테티엔의 오래된 팬이자 예전부터 축구를 아주 잘 챙겨 봤었던 친구라서 이제 또 요즘은 저의 이제 가담으로 둘이서 열심히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관심이 높아져서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보고 있어요.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면 K리그도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구가 요즘 저를 즐겁게 하는 것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무튼 이 다큐멘터리가 마르세유 팬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일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영화는 꼴린 그앙도 감독의 르 발레 리베레입니다. 프랑스 영화고요. 제목을 옮기면 해방된 빗자루쯤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루방의 가톨릭 대학교의 청소부들은
상사를 몰아내고 협동조합 르 발레 리베레를 만듭니다. 제목이 이제 여기서 따온 거겠죠. 이제 50년이 지난 오늘날 현재의 리방 가톨릭 대학교 청소부들은 그때의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소부들의 노동 환경이나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2월 넷째 주, 그러니까 12월 20일 개봉한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봉작은 제가 2주 전에 다뤘던 프레데릭 와이즈먼 감독의 신작 메뉴 플레지르 레 투아구로, 메뉴의 즐거움 투아구로 가족입니다. 프랑스 로안의 요식업 가문 투아구로 가족과 그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 영화를 다룬 에피소드를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개봉 영화는 오히 밀슈테인 감독의 뽀똥 마리아주입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너의 결혼식을 위하여쯤 될 것 같고요. 오히 밀슈테인은 40여 년간 프랑스 영화계에서 일해온 프로듀서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의 첫 감독 연출작이고요. 자신의 옛 결혼식 영상을 보면서 그때가 정말 자신이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 순간이구나를 깨달은 감독은 그렇게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자신의 부모님은 자기에게 무엇을 남겨주었고 자신은 또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스스로 질문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봉작은 릭 자케 감독의 Voyage au Pôle Sud입니다. 직역하면 남극여행쯤 될 것 같아요. 릭 자케 감독은 2005년 펭귄 위대한 모험으로 2006년 제7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생태학을 공부했고 동물행동 연구자가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2년 황제 펭귄을 연구하기 위해 남극으로 갈 연구원을 구한다는 소식에 그렇게 남극으로 떠나게 된 거죠. 이 경험은 그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남극에 있던 동안 스위스 다큐멘터리 제작이 이제 이루어졌고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다큐멘터리의 이제 매력을 발견한 감독은 영화로 진로를 바꿉니다. 남극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감독은 남극 대륙 또는 이제 그쪽 섬에 대한 촬영을 계속해서 했고요. 결국 이제 2005년 황제 펭귄의 삶을 담은 펭귄 위대한 모험으로 큰 성공을 이룬 거죠. 이번 작품 남극 여행 또한 남극에 가서 펭귄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흑백 영화고요. 원래는 사실 이번 주에 이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영화관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영화여서 저는 좀 재미없게 보고 나왔습니다. 영화 포스터에는 이제 한 무리의 펭귄들이 서 있고 그 뒤에 그 감독이 서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색감도 약간 푸른빛이 돌아서 저는 조금 귀여운 영화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기대했던 건 펭귄을 많이 보고 싶었던 거였구나. 그런데 아니었죠. 물론 뭐 예고편을 안 보고 무작정 보러 간 제 잘못입니다. 네. 광활하고 범접하기 힘든 자연을 찍은 모습들은 경이롭고 아름다우나 이제 사실은 그것들보다는 감독의 되게 서정적인 독백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영화인지라 저는 딱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출이 됐거든요. 그것도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던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에는 개봉작 중에 저희 동네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 가서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 김에 제가 전에 보고 싶었지만 못 보고 지나쳤던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의 레피 놀파입니다. 바로 직역하면 올파의 딸들인데요.
튀니지,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합작 영화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영화관에 꽤 오래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좋은 영화인가 보다, 보러 가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다큐멘터리의 경우 관객 수가 이제 사실은 적다 보니까 영화관에 오래 걸려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튼 보러 가야지 하다가 그 즈음에 제가 좀 바빠서 결국 놓치고 말았는데요. 최근에 VOD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드디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기뻤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부산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고요. 상영 당시 제목은 Four Daughters, 영화의 영재로 소개가 됐네요. 올해 칸느 영화제 경쟁 부분에도 초청을 받았었고요. 최고의 다큐멘터리에게 주어지는 골든아이즈 상을 받았습니다. 불어 제목이나 이제 영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다큐멘터리는 엄마와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올파의 두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생기고 감독은 그 빈자리를 배우들로 연기하게 하면서 이들의 기억과 사실을 재현 및 재구성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카우테르 벤 하니아 감독은 튀니지 출신의 여성 영화 감독인데요. 튀니지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도 공부를 이어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픽션 두 분야 모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 전작인 2022년 개봉한 픽션 피부를 판 남자로 아카데미상에서 국제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연출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간단한 소개글에서 올파에 사라진 두 딸의 자리를 전문 배우들이 연기한다. 그렇게 이 가족의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점점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재현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도 연출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 실험을 하는 다큐멘터리에는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창작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많이 봐야 비슷한 걸 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사실 이래저래 은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제 창작의 세계에서는 먼저 만들고 실현하는 자가 임자니까요. 감독은 2016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딸들의 엄마인 올파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비극적인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서 또 이건 엄마와 딸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가족에게 찾아온 비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감독은 올파 안에서 영화적인 인물의 면모를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금세 그렇게 그녀에게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올파는 엄마로서 모순적이고 불명확하고 뭔가 수상한 면모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사실은 끔찍했죠. 그래서 감독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여성을 만나보고 싶었고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에게 연락을 해서 올파의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영화 이야기를 바로 해볼게요. 영화는 커튼이 걷히고 앉아있는 인물들 앞에서 슬레이트를 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화 초반에 바로 픽션 연출이 들어있는 이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는 이 영화의 설정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영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이 짧게 소개가 되는데요. 올파에게는 네 딸이 있다. 이아와 테시르 그리고 그의 다른 두 딸 고프랑과 라흐마는 늑대에게 잡아먹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실 궁금해지죠. 늑대에게 잡혀먹다니 어떻게 된 일이지? 이어서는 분장을 하고 있는 배우 핸드 사브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핸드 사브리는 튀니지의 유명 배우로 이 영화에서 엄마인 올파의 역을 연기합니다. 재현을 위해서 올파 스스로가 연기를 하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장면의 경우 배우가 대신해서 장면을 만드는 거죠. 이제 올파를 만나기 직전 상황, 배우는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스텝과 나누는 대화에서 올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파가 자신을 연기할 유명 배우 핸드 사브리를 만나는 것보다 자신의 사라진 두 딸을 연기할 두 배우를 만나는 걸 더 기대하고 있다고요. 올파가 등장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선 올파는 약간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된 로즈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배우들이 연기를 한다면서요. 자기가 타이타닉 속의 로즈가 된 기분이라고요. 이게 저는 되게 아주 좋은 캐릭터 설명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객들은 초반에 짧은 설명을 통해서 어쨌든 이들이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찍는다고 하니 마냥 신나 보이는 엄마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이 엄마의 캐릭터는 우리가 밋밋하게 상상하는 비극적인 집안의 그 슬픔에 젖어 있고 무기력한 그런 엄마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감독은 어쨌든 올파에게 타이타닉과 이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올파는 핸드 사브리 배우와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독은 올파의 딸들 이하와 테시르에게 스스로의 역할을 연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은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위한 안내인 그런 과정을 찍은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을 위한 안내이기도 한 거죠. 이어서 사라진 두 딸 고프란과 라흐마를 연기할 두 젊은 배우가 도착을 합니다. 실제 인물을 연기해야 하는 자리다 보니 아무래도 외모가 비슷한 배우를 캐스팅했을 텐데요. 올파와 딸들은 두 배우를 보고 즉각 누가 고프란의 자리를 대신할지, 누가 라흐마를 연기할지 알아봅니다. 결국 올파는 눈물을 보이고 말고요. 두 배우가 히잡을 쓰고 그 모습을 역시나 히잡을 쓰고 찍은 고프란과 라흐마의 사진과 비교할 때면 두 동생들도 눈물을 흘리고 말죠. 고프란과 라흐마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가족의 이야기는 엄마인 올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핸드 사브리 배우가 올파의 억양이나 말하는 습관을 따라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실제로 그 말을 하는 올파의 모습이 교차 편집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재현의 세계로 문턱을 넘어간다는 신호 같은 장면인 거죠. 카메라 앞에선 올파는 자신과 네 딸로 이루어진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성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올파의 결혼식 후 첫날 밤의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아가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핸드 사브리가 올파를 연기하고 올파는 올파의 언니를 연기를 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첫날 밤, 올파는 남편이 된 사람과 성관계에 가지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올파의 언니는 방으로 들어와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가족을 부끄럽게 만들 셈이냐며 올파를 이제 나무라죠. 성관계를 치른 뒤 침대 시트에 묻은 피로 이제 올파의 처녀성을 증명해야만 했던 거죠. 끔찍하죠. 조선시대인 줄. 거부하는 올파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이에 이제 남편은 관계를 억지로 가지려고 무력을 행사하는데요. 올파는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폭력을 쓰게 되고 결국 남편의 코피를 터뜨리게 됩니다. 올파는 이제 침대 시트에 그 코피를 묻힌 다음에 언니에게 들려서 내보내죠. 방법이 어쨌든 그날 밤의 임무를 완수하기는 한 거죠. 올파의 캐릭터가 보이죠. 올파와 남편의 부부 관계는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1998년에 고프란이, 99년에 라흐마가,
2003년에 이아가, 그리고 2005년에 떼시르가 태어납니다. 딸만 넷을 낳다 보니 남편은 거기에 불만을 가졌대요. 이 영화의 설정 자체가 만들어내는 효과 중 하나가 당사자들이 배우에게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가족의 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기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과정 자체가 어떠한 증언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좀 특별한 형식의 인터뷰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당사자의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를 연기할 남자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 딸은 그에게 자신들의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증언이 발화가 되는 순간이 그게 카메라를 향해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아빠의 역할을 연기할 배우에게 이렇게 바로 가 닿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는 좀 더 구체적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좀 납작하게 저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딸이 아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적인 이미지들 말고 말투나 말버릇, 태도 등 그들이 정말 겪은 아빠의 모습이 서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고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면 정말 그냥 관념적인 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그렇게 다정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정보를 주려고 한다면 이제 정말 말투나 말버릇 뭔가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제스처 이런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을 만들고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서술이 되는 거죠. 어, 딸들의 아빠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 자주 첫째 딸이었던 고프란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가족을 두고 딸들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말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 가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사실 딸들의 아버지만 딸들을 때렸던 거는 아닙니다. 올파도 딸들을 때렸던 적이 있는데요. 딸들이 6살, 8살로 이제 어렸을 때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장난 아시나요? 이렇게 팔을 접어서 이제 그 팔꿈치 안쪽에 그 접히는 부분을 카메라로 가까이 찍으면 엉덩이처럼 보이는 그런 장난이요. 딸들이 어렸을 때 장난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그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올파는 딸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이번에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핸드 사브리 배우가 올파에게 이제 자세히 묻습니다. 그때 왜 때렸고 어떤 감정이 들었고 어떤 생각이 이제 들었는지요. 연기를 하기 위해선 올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거기에 올파는 딸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까 걱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의 몸을 갖는다는 일은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딸들을 갖기 싫었다고 이제 속내를 내보이죠. 성차별이 심한 사회일수록 어머니들이 이런 태도를 좀 가지시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지금 개발 중인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한국의 8, 90년대에 그 여아 성감별 낙태를 소재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일을 직간접적으로 겪으신 분들을 인터뷰하거나 자료를 찾아봤을 때 당시의 어머니들이 여성으로 태어난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달팠던 탓에 딸을 낳기 싫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체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아, 올파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영화의 시간은 딸들의 성장 시기로 이제 옮겨갑니다. 낮은 테이블에 첫째와 둘째 딸을 대신하는 배우 둘과 올파의 나머지 두 딸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척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문가에서 이제 올파가 서서 보고 있는데요. 가난했던 올파와 그의 딸들은 배를 곪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딸들은 이렇게 놀이로나마 그 허기를 달랬던 거죠. 이야기를 점점 보다 보면 올파는 그렇게 다정하고 세심한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난한 환경에서 혼자서 딸 넷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질고 억척스러운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세심하게 돌보기가 쉽지 않으니 이제 커가는 딸들의 앞가림을 시키기 위해서는 딸들에게 상처되는 말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딸들은 커가고 2011년 튀니지는 아랍의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혁명이 지나간 뒤 올파는 자신의 삶에도 혁명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즈음 올파는 윗셈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 경위가 참 재미있는데요. 당시에 핸드폰을 막 가지게 된 올파는 딸들과 장난으로 아무 번호나 이렇게 전화를 걸어보곤 했었대요. 그러다가 윗쌤과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둘은 자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관계는 발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윗쌤은 혁명 중 감옥에서 도망친 살인자였습니다. 올파는 완전히 사랑에 빠졌고 숨을 곳이 필요했던 윗쌤에게 은닉처도 제공을 해줍니다. 올파에게 윗쌤은 최고의 남자였고 딸들에게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는데요. 하지만 윗쌤은 딸들에게 건강한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첫 해는 잘해줬지만 곧 달라졌고 이제 딸들을 다 다르게 대했다고 해요. 두 딸들은 윗쌤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특별히 윗쌤을 연기하는 남배우를 앞에 두고 딸들이 윗쌤에게 이야기하듯이 연출이 됐는데요. 윗쌤 역의 배우는 침대 위에 누워서 팔을 이렇게 묶고 마약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 걸터 앉은 두 딸 중 셋째 이하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하는 윗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딸들이라고 말했지만 아빠는 딸들에게 그러지 않아. 우리에게 왜 그랬어? 난 당신이 싫어. 이하는 이런 식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그 뒤에 앉은 떼시르는 가만히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래도 윗쌤은 딸들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은데요. 상상이 되죠. 배우는 누워서 이하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감독을 바라보며 컷을 해도 되냐고 묻습니다. 감독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자리를 뜨죠. 배우는 이 장면 촬영을 원치 않습니다. 배우가 떠난 뒤 이하는 제작진을 향해서 이 장면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이미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들과 이 장면을 이미 재현을 해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더 심했다고요. 이미 해봤고 배웠기 때문에 배우에게 겁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넷째는 계속해서 울고만 있습니다. 넷째 테시르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한데요. 윗쌤이 한 짓은 알지만 그를 미워하는 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처럼 생각했던 사람이고 진짜 아빠 또한 미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참 슬펐어요. 한창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던 시기에 애정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테시르에게는 미워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 됐고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윗셈은 떠났고 올파는 윗셈이 딸들 때문에 떠난 거라고 딸들을 원망합니다. 사실 그 딸들이 피해자였는데 말이죠. 이 일을 가지고도 올파와 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제 사실 관객들은 알아챌 수가 있죠. 딸들은 자라고 특히 첫째와 둘째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소녀에서 성년에 가까운 여성으로 성장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튀니지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튀니지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여성 인권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에게 의무한 히잡 또한 이제 의무가 아니고요. 다만 2019년부터 폭탄 테러 때문에 이제 눈을 제외한 얼굴 및 온몸을 가리는 니캅은 착용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정치계 진출도 활발한 편이라 2021년에는 아랍권 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임명이 됐고요. 튀니지 여성들과 비무슬림 남성의 결혼을 금지했던 법 또한 2017년 폐지가 되어 여성들이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 나라에서 자란 올파의 딸들은 당연히 엄마 세대보다 더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올파는 딸이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발견하고 혼을 내고 일기를 훔쳐보면서 사생활을 감시합니다. 이런 억압 속에서 둘째 라흐마는 어느 날부터 고딕 스타일 화장을 하고 학교에 결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올파는 라흐마가 악마를 믿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폭력과 엄벌로 둘째를 단속한 올파는 후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옆 나라인 리비아로 떠나게 되고요. 이때 첫째 고프라는 남자들을 만나고 부자인 척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옆집 이웃이 올파에게 전화를 해서 고프란의 탈선을 알리고 그 다음날 올파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머리를 파랗게 염색을 하고 다리 제모를 한 고프란의 모습을 보고는 올파는 화가 나서 마구잡이로 고프란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배우들에 의해서 재현이 되었는데요. 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올파는 자기 모순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인지 웃으면서 가스 호스로도 딸을 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고프란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할 때까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뒤에 폭력을 그만뒀다고 해요. 원래 1980년대부터 이제 아랍의 봄의 그 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학교나 공공학교나 이런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히잡의 착용이 금지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혁명 후에 그곳에서도 히잡의 착용이 허용이 되면서 히잡을 나눠주겠다는 캠페인도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조금 더 넓게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생긴 건데요. 이에 고프라는 히잡을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른 딸들은 반대했지만 고프란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엄마의 그런 억압에 있어서 사람이 정말 약간
에 심취하게 됩니다. 기도 또한 매우 열심히 했는데요. 동생들이 기도를 까먹으면 라흐만은 동생들을 때렸대요. 그리고 허리띠 등으로 스스로를 때리기도 했고요. 종교에서 빠져든 첫째와 둘째는 혼외 임신을 한 엄마의 친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동생들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종교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라흐만은 점점 죽음에 또 심취하게 되는데요. 무덤에 누워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거나 동생들과 장례식을 흉내내는 놀이를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올파는 16, 15이 된 고프란, 라흐마를 데리고 리비아로 가서 함께 가정부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고프란이 사라지고 말죠. 올파는 둘째 라흐마에게 고프란의 행방을 묻지만 라흐마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핸드사브리 배우와 둘째 딸을 연기하는 배우가 함께 재현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결국 이제 올파와 핸드사브리 배우가 서로 안으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알고 보니 고프라는 페이스북으로 극단적 이슬라미스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결국 이제 IS에 합류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올파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이 장면을 재현하는 부분에서는 올파와 배우의 이제 재현 장면이 교차로 보여지는데요. 경찰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올파는 좌절을 하고 말죠. 고프라는 겨우 16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찰을 연기하는 배우는 앞서 올파의 남편 그리고 윗샘을 연기한 배우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남자가 필요한 역에서는 모두 한 남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나중에 둘째인 라흐마마저 리비아 테러를 도모하는 IS 조직에 합류하기 위해서 떠나고 이들의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해집니다. 고프란이 IS의 간부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올파는 남은 두 딸마저 떠날까 두려워했고 남은 두 딸 이야와 테시르는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집니다. 셋째인 이야는 납치를 당하는 줄 알았대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들도 사라졌는데 엄마를 떠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맡겨져 버렸으니까요. 2016년 미국이 IS의 주둔지를 폭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프란과 라흐만은 체포되어 리비아의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요. 이제 고프란에게는 5개월이 된 딸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촬영된 고프란과 라흐마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막내 테시르는 라흐마를 매우 좋아하고 따랐다고 해요. 언니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테시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너무나 사랑한다고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셋째 이하의 감정은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언니들이 떠난 뒤 그들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이죠. 언니들에게 벌어진 언니들이 가족에게 벌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마다 머리를 쥐어 뜯었던지라 아침이며 베개 밑에 숨겨둔 머리카락이 수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우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여전히 고프란과 라흐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며 올파의 가족들은 그들이 튀니지로 송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에 합류하기 위해 두 소녀가 떠났다라는 약간 한 줄의 사실 아래에 어떤 시간과 사건들이 이 가족을 만들고 또 그들을 거기서 떠나게 했는지 보여주는 그리고 그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2016년에 감독이 올파와 그의 딸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그들의 이야기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닥친 일이 당시에는 좀 여기저기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IS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떠난 거죠. 하지만 감독은 그 사건보다는 그 안에 이제 엄마와 딸들의 이야기가 있다는데 더 관심이 있었기에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2016년 그리고 이어서 2017년에도 촬영을 했는데 뭔가 잘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기억을 포장하지 않고 변형시키지 않고 미화시키지 않고 또 진실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있었으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소환을 해낼 것인지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자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마주하게 해야 하는지 또한 고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촬영을 하다가 문제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엄마인 올파가 이제 그 문제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감독이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켜면 올파가 꼭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것만 같았대요. 아마 스스로도 자신의 모순적인 면모를 알고 있었을 테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약간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그제서야 감독은 올파의 함정에 자신이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한 진실에 다가가고 인물의 진솔한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연출 형식을 선택한 거겠죠. 영화 형식의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 영화의 대부분은 한 장소에서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제 튀니스의 한 오래된 호텔을 영화 촬영 스튜디오로 만든 거죠. 영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등장인물들에게도 뭔가 현실과는 좀 떨어진 어떠한 한 세계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면서 이제 관객들에게도 그 느낌을 전하는 듯 합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일수록 너무나 사실적이면 사실은 이게 보기에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영화는 뉴스가 아니니까요. 형식 및 등장인물들에게도 영화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이자 또 아주 성공적인 실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다뤘던 이제 마리온 코티아르가 연기를 하는 다큐멘터리 리틀걸 블루가 떠오르기도 했고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액트 오브 킬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2주 그리고 조금 더 후에 돌아온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 또는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hunjusong_입니다. HEUNJUSONG_입니다. 2주 만에 돌아왔지만 저는 이제 돌아오는 주 연말 휴식을 가지고 새해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끼고 애정하는 존재들과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다시 건강하게 만나요. 고맙습니다.